네, 한국사 시간이 또 돌아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잘 따라오고 있지요?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열심히 잘 프린트 잘 필기해 가면서 따라오시면 나중에 정말 뿌듯할 거야. 네, 그 마지막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갑시다. 지금 우리 뭘 공부하고 있냐? 삼국시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때의 삼국의 항쟁의 모습을 배우고 있다라고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삼국의 항쟁이 대단히 심해지는 것이 삼국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심해지겠지 당연히 통일이 되는 과정이 전개되면은. 지금 요 전 시간에는 삼국이 각각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그 발전의 과정을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이 삼국 통일의 이야기는 바로 삼국의 항쟁이 격화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시기적으로는 6세기경부터 전개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6세기의 상황을 말씀을 드릴 건데 6세기 때에 고구려의 내용은 크게 볼 것이 없고요. 고구려는 5세기 때 전성기가 있었고 장수왕 때 어떻게 됐다? 한강유역을 확보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럴 때에 백제와 신라는 어땠다는 거야? 고구려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백제는 한강유역을 상실했고 이렇게 한강유역을 상실하면서 수도를 웅진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옮겼죠. 그러고 나서의 6세기의 상황을 보는 거야.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중흥 노력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중흥 노력. 자, 백제의 세력이 약화됐어. 5세기 때 고구려의 영향으로 약화됐잖아. 그러고 나서 중흥, 다시 흥하게 하는 이런 노력을 펼쳐나간다. 이 중흥의 노력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 두 명의 왕이 나옵니다. 먼저 무령왕이라고 하는 왕이야. 이 무령왕이 유명한 이유는 바로 무령왕릉 때문에 유명하잖아요. 그죠? 무령왕릉. 이 무령왕릉이라고 하는 이 무덤이 또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주인이 누구야? 무령왕이라는 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유명한 거야.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뭔 말이냐면 그 옛 고분들 보면요. 예를 들면 뭐 신라 고분들 많잖아요. 그죠? 신라 경주에 가면 고분들 많은데 그 고분들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고분이면은 그것도 아주 큰 무덤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배자의 무덤일 것이라고 우리가 추론은 하지만 이게 실제 누구의 무덤인지는 사실 잘 알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하는데 이제 그 무령왕릉에서는 이제 비석이 출토되면서 이게 무령왕의 무덤이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지면서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명하게 된 겁니다. 무령왕릉은. 알겠죠? 예를 들면 저희 경주에 가면은 그 고분들 중에 뭐 천마총 있잖아요. 천마총의 주인이 누구야? 천마? 뭐 날아다니는 말이던데? 천마? 아니잖아요. 천마도라고 하는 그림이 출토되면서 거기다 이름을 천마총이라고 붙인 거지. 그죠? 우리 몰라요. 누가 주인인지. 모릅니다. 근데 무령왕릉은 그래서 하여튼 유명해졌어요. 근데 이 무령왕 때 22담로라고 하는 지역에 왕족을 직접 파견하면서 지방 통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게 다 지금 뭐야? 중흥의 노력이야.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거야, 백제를. 자, 성왕이라고 하는 왕 때 수도를 다시 한번 옮겨. 어디로 옮겨? 사비로 옮겨요. 지금의 부여라고 하는 곳이야. 나라 이름도 남부여로 바꿉니다. 부여로 수도를 옮긴 것, 사비로 천도를 한 것은 아마도 중국과의 교류를 더욱더 활발히 하기 위해서 이게 그 황해안, 서쪽 해안 지방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류를 더욱더 활발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추론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도를 옮기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중흥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성왕 때의 상황을 잘 기억을 하시고 이때의 성왕은 누구랑 연합을 해서? 신라와 연합을 해서 어디를 공략을 해? 고구려를 공략을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결국 한강유역을 회복을 하는데 백제는 한강유역을 잃었다가 그죠? 신라와 연합을 해서 회복을 하는데 어떻게 돼? 배신을 당하게 되죠.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라로부터 한강유역을 다시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한강유역 전체를 차지해버리는 뭐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 백제는 이제 이때부터 뭐야? 계속 신라를 공격하는 겁니다. 계속. 이 신라를 공격하는 것이 이 이후의 백제의 상황이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게 써있듯이 또 신라와의 관산성 전투에서 서왕이 패배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후에도 하여튼 계속해서 신라를 공략하기 위한 노력을 해요. 왜? 이 동맹을 맺어서 한강유역을 회복을 했는데 배신을 당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신라를 공략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어디가 전성기를 맞이합니까?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하죠. 자, 6세기 때 전성기를 맞이하는 나라는 어디? 바로 신라입니다. 신라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를 보시면은 지금 지증왕, 버풍왕이라고 하는 왕들이 등장하는데 이 지증왕 때 뭘 해? 국호를 이때부터 신라라고 쓴 거야. 신라. 그 다음에 이때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게 됩니다. 이게 언제야 지금? 지금 앞에서 여전히 마립간이라고 하는 용어를 계속 썼다 그랬잖아요. 호칭을 쓰다가 중국식의 왕으로 쓰게 되는 것이 지증왕 때야. 지증왕 때. 백제 고구려랑 비교했을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발전, 고대 국가로서의 중앙집권 국가로서의 발전이 느리다? 빠르다? 느리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버풍왕 때 이때 율령 반포하고 불교 공인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가 이거 한 게 언젠지 한번 살펴보세요. 적어도 1세기, 2세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발전의 시기가. 근데 어쨌든 지증왕, 버풍왕이라고 하는 왕 때, 지증왕, 버풍왕이라고 하는 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중앙집권 체제가 정비가 되고 이런 정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6세기 때 뭘 맞이한다?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왕이 누구? 바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구? 진흥왕입니다. 진흥왕. 이 사람은 꼭 기억하셔요. 너무 잘 나와. 진흥왕. 이 진흥왕 때 이제 화랑도를 개편을 하고, 화랑도는 뭐야? 화랑도. 화랑이 있고 낭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화랑은 우두머리고 그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낭도야. 다 같이 모여서 뭐해? 열심히 공부하고 무예를 닦고 서로 도와주면서 뭐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화랑도예요. 화랑도. 이게 결국 나라의 기반이 되는 거야. 그죠? 교육 활동 통해서 결국 이제 뭐 이렇게 관료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군인들이 성장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전개되는 거죠. 화랑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저거? 그거 뭐라 그러죠? 멘토링 활동이야. 그잖아요. 멘토링 활동이야. 멘토가 있고 멘티들이 있고 멘토링 활동이지. 네. 신라의 멘토링 뭡니까? 화랑도가 이때 개편되고 진흥왕 때. 그리고 백제와 함께 힘을 합쳐서 어디를?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네, 백제를 배신한다. 네, 백제를 배신을 하고 한강유역 전역을 차지합니다. 한강유역을 전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백제는 신라를 이제 계속 공략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진흥왕이 곳곳에 순수비를 세웁니다. 순수비는 뭐야? 순수. 순수해요? 깨끗한 거야? 아니고, 순수비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시차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영역을 확장을 했잖아. 신라의 영역이 엄청나게 확장됐어요. 나중에 지도 보여드릴게요. 신라의 영역이 엄청 확장됐는데, 그 확장된 영역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돌아다녀 보는 거예요. 왕이 직접. 순찰. 그 순수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을. 그래서 이렇게 왕이 다닌 곳에다가 이제 비석을 세우게 되는 거죠. 예, 진흥왕 순수비, 단양의 뭐 적성비 이런 비석들이 바로 이제 한강유역을 신라가 차지하고 영역이 얼마나 확장되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비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석들의 명칭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알겠죠? 자, 진흥왕의 이런 활동들이 뭐 이후에 신라의 삼국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삼국통일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자, 이 6세기부터가 신라의 전성기고 결국 신라가 통일을 하기 때문에 7세기까지 계속 신라의 전성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가장 늦게 발전한 나라지만 결국은 통일을 이루는 그런 과정들이 전개된다. 자, 이제 뭡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신라의 통일의 과정을 공부하는데 밑에 보시면 이제 가야까지만 하고, 자, 가야 간단하게 가야는 전기가야, 후기가야 연맹이 있었다가 둘 다 어떻게 돼? 둘 다 이제 신라에 복속이 되는데 금강가야가 532년에, 대가야가 562년에 신라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 복속이 된 거죠. 알겠죠? 자, 이제 삼국의 통일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의 통일의 과정을 살펴보는데 삼국의 통일의 과정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몇 명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는 인물이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인물들. 먼저 고구려의 삼국 통일기 때의 지도자, 지배자 누굽니까?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있습니다. 연개소문. 네. 연씨예요. 연개소문이야. 이 연개소문. 그 다음에 백제는 누구? 의자왕. 그 다음에 신라 삼국통일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 누구 있습니까? 외교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김춘추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김춘추. 그 다음에 김유신 이런 정도의 인물들이 이 삼국통일기 때에 활동했던 매우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런 인물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잘 생각을 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삼국통일의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삼국통일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구려의 7세기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자, 고구려로 갑니다. 자, 7세기 고구려 상황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는 5세기 때부터 이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대단히 장악할 정도로 대단히 강성했었다. 이렇게 강성했던 고구려를 누가 계속 호시탐탐 노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중국이에요. 중국에 위신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있지, 바로 수나라입니다. 수나라가 이 중원 지역을 통일한 다음에 뭘 해? 이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누구를 정벌해야 된다고 생각해? 고구려를 정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구려 정벌에 나서게 되죠. 그래서 이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을 해오는데 이 침략을 고구려가 어떻게 했다? 잘 막아냅니다. 그것도 막아내요. 수나라의 통일 이후의 황제 수문제, 수양제 이 둘 다 고구려를 공략을 하려고 해요. 고구려 공략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 막아내요. 수양제가 이제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왔다고 하죠. 그때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누구? 을지문덕 아니야.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에서 활약을 해서 수나라를 몰아냈다라고 이제 기록이 남아있죠. 그죠? 이 살수는 지금의 청천강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을지문덕, 너무나 유명한 장군이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수나라의 침략을 막아내는 것, 이 중국의 침략을 막아내는 것이 한반도 전체의 측면에서 보면 이 외세 침략으로부터 한반도를 지켜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고구려가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중요한 인물들, 다 알고 있는 인물들인데 이것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선생님 와갖고 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살수문덕이 을지대첩에서 활약을 했죠? 뭔 살수문덕이야. 살수문덕은 이게 두 개 섞어가지고 살수문덕이 을지대첩 아주 그냥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에서 활약을 했다. 그래서 수나라의 침략을 막아냈다. 여러분 이 정도는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알아두셔요. 그 다음에 수나라가 그래서 금방 단명을 했어요. 수나라는 오래가지 못한 왕조야. 금방 망합니다. 수나라가 금방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고구려 공략에 실패했기 때문에 막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수나라 이어서 등장하는 나라가 당나라야. 당나라. 이 당나라는 이제 엄청나게 이제 활발하게 대외 정복 활동을 하면서 발전하는 나라인데 이 당나라도 처음에 세워진 다음에 뭐해? 어떻게? 빨리 고구려를 제압하는 것이 이 동아시아의 어떤 패권 장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을 또 해옵니다. 해올 때에 당태종이라고 하는 왕제, 당태종이 바로 이 당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인물이에요. 당나라가 가장 잘 나갈 때 영역이 매우 확대되는 그런 시점의 황제인데 사실 이 당태종이 또 직접 고구려를 공략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안시성 전투, 이게 계속해서 침략을 해올 때에 이 안시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결국 막아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연개소문이 대항을 했고 양만춘이라고 하는 장군도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안시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당나라 당태종을 몰아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여러분 당태종이 여기서 전투를 하다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 활을 쏘는데 전투 중에 활이 날라와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 거야? 눈에 맞은 거야. 이거 눈에 화살 맞으면 어떻게 되니? 어떻게 돼? 엄청 아프겠지? 근데 어떡하니? 이거를 안과에 가야 되나? 당시 안과가 있어요? 밝은 성모 안과 이런 게 있나? 없잖아요. 네. 어떻게 되기? 이게 결국은 기록에 의하면 그것도 이제 정사라고 하긴 좀 그런데 하여튼 몇몇 기록에 의하면
당 태종이 고구려와의 전투 이후에 얼마 안 가서 오래 살지 못하고 죽어요. 죽게 되는데 아마도 이 눈에 화살을 맞은 그런 이유로 이게 영향을 줘서 일찍 죽지 않았나라고 이제 추론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있을 정도로 당과의 전쟁에서 처음에 고구려가 어떻게 잘 막아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략을 못하는 상황, 이런 국제적인 상황이 결국 당나라가 어디하고 연합을 하는? 나중에 신라하고 연합을 하는.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연합을 하잖아요. 신라하고 연합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하나의 원인이 되죠. 결국은 고구려는 7세기 때 망하는데 보시면은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대내적으로 내분이 생겼고 결국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해서 고구려를 공격해 오죠.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하는 것이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을 합니다.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나당 연합군이 어떻게 결성되었는가가 또 아주 중요한 당시의 삼국의 항쟁, 이 통일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나중에 신라 이야기할 때. 지금 일단 고구려의 7세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수나라, 당나라 잘 막아냈지만 결국은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고구려가 멸망을 했다. 기억하시고 백제로 가겠습니다. 백제의 7세기의 상황은 6세기에서 연결이 되죠. 계속 신라를 공략하는 거예요. 신라를 계속 공략을 합니다. 배신당했기 때문에. 신라를 공략하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왕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의자왕이야. 의자왕. 이 의자왕이 신라를 적극적으로 또 역시 공략을 합니다. 공략을 하고 그런데 결국은 역시 백제도 나당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사비성에서 수도가 사비였었죠. 이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백제가 멸망한 것이 660년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보다 먼저 망했죠. 고구려보다 먼저 백제가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백제의 마지막 왕은 바로 이 의자왕입니다. 의자왕이 신라를 적극적으로 공격한 것이 또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을 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라가 적극적으로 백제로부터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원래 신라는 어디랑? 고구려랑 연합을 하려고 했어요. 고구려 연개소문. 고구려 연개소문하고 연합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죠. 김추추가 고구려를 직접 찾아가서 연합을 하려고 했어요. 연합을 하려고 하는데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냐? 고구려에서 거부한 거죠. 뭐라 그래 고구려가? 우리 힘을 합쳐서 어떻게? 백제를 공격합시다 라고 와서 김춘추가 이야기할 때에 무슨 말씀하세요? 원래 고구려 땅부터 내놓으세요. 원래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지역을 지금 신라가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지역을 먼저 내놔. 그러면 너희 신라랑 연합을 할게 라고 이제 고구려에서 연개소문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고구려와의 연합은 실패했고 뭐야 그 백제를 공략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나가요? 중국까지 간 거예요. 이후에 당나라와 군사동맹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당연합군이 처음 공격을 하는 것은 백제예요. 백제를 먼저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신라의 김춘추가 중심이 되어서 아까 외교의 달인이라고 불린다고 했었잖아요. 외교의 달인 바로 김춘추가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의자왕은 이제 백제의 마지막 왕이 됐는데 백제가 멸망할 때 왕이어서 그런가 조금 백제 의자왕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어때요? 좀 야박합니다. 이게 백제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기 위한 역사적인 서술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좀 뭐 안타까워요. 예를 들면 의자왕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삼천궁녀가 생각이 나잖아. 그 3,000명의 여자들을 어떻게 궁녀들을 궁궐에 들여가지고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나라 말아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삼천궁녀가 진짜 있었을까? 사실 삼천궁녀라고 하는 것은 뭐 성사기나 유사나 나오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아요. 구전으로 전해진 이야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3,000명의 궁녀가 당시 백제 궁궐에 있었다? 당시 인구를 따졌을 때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여색에 빠져서 나라에 망하겠다라고 결국 백제가 망하는 결론을 지어놓고 이렇게 짜맞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3,000명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다는 거야? 다 같이 강에 빠져서 다 같이 죽었다는 거 아니야? 네? 지금 부여의 낙화암이죠. 다 떨어져 죽었다는 거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그러기 힘듭니다. 네, 뭐 사실 아니라고 봐요. 사실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역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 승자의 역사, 그죠? 승자의 역사이다 보니까 그런 식의 역사 서술이 이루어져서 좀 의장이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래로 가면 나당 연합군이 이제 구체적으로 결성되는 모습들 계속 위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신라의 7세기의 상황으로 넘어온 거야. 지금 네모칸이 파란색이 6세기, 7세기 전부를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신라의 전성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나당 연합군이 결성이 되었다. 왜? 신라는 고립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백제가 계속해서 공략을 해오는 상황, 그 다음에 고구려를 정복하려다가 실패한 당나라와 연합을 결국 하게 되는, 먼저 고구려랑 연합을 하려고 했었는데 고구려와의 연합은 실패했고 당나라와 연합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신라도 당나라와 연합의 필요성이 있었고, 특히 백제를 공략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나라의 입장에서도 신라와 힘을 합쳐서 당나라는 어디가 고구려를 정복하는 것이 사실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신라와 당나라의 어떤 목표가 동일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합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나당 연합군 서로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결성이 되었다. 나당 연합군이 결성이 되고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660년, 668년. 그런데 문제는 나당 연합군, 당나라와 신라가 연합해서 삼국을 통일한 거죠. 삼국을 통일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완벽한 통일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지. 완벽한 통일이 아니었다고? 왜 완벽한 통일이 아니냐? 나당 연합에 의해서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당나라가 어떻게? 한반도 전역을 지배하려고 하는 야욕을 보이게 되는 거죠. 한반도 전역을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욕을 보이자 결국 신라가 이제 어디랑 전쟁을 하는 거야?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쫓아내는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당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삼국의 통일은 나당 전쟁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당나라를 몰아냄으로써 완성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써있듯이 당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하자 당나라를 몰아내는 전투를 펼쳤고, 대표적으로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이런 정도 또 기억하시면 좋아요. 나당 전쟁의 가장 대표적인 전투들입니다.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등에서 신라가 승리하면서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몰아내게 되었다. 그러면서 676년에 삼국통일이 완성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신라가 이제 통일하는 모습들을 또 살펴봤습니다. 이 신라 통일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 아까 김춘추 나왔고, 그 다음에 뭐 김유신 장군도 이제 신라의 대장군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삼국 통일에 큰 기여를 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김유신, 뭐 말목 잘랐다고 하는 그 김유신. 김유신하고 김춘추하고 무슨 관계인 줄 아세요? 김유신하고 김춘추. 무슨 관계야? 서로 사돈이에요, 사돈입니다. 이게 어떻게 사돈 관계를 맺게 되냐면 이것도 아주 뭐 재밌는 일화가 있죠. 그 김춘추랑 김유신이 워낙에 이제 돈독한 관계가 원래 있었는데, 이게 뭐 친구로서 그렇게 돈독했었는데, 이게 김유신이 그 김춘추의 됨됨이를 알아보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여동생을 김춘추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했어요. 김유신은 다 계획이 있었어. 전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김유신이 어떻게 했어? 어느 날 김춘추를 불러요. 어디로? 자기 집으로 부릅니다. 야, 춘추야, 여기 좀 우리 집에 놀러와. 놀러와서 같이 놀자. 집에서 노는데 뭐 하고 놀아? 기록에 의하면 축구를 했다고 해요. 축구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축구예요. 발로 하는 공놀이입니다. 그리고 공놀이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공놀이를 하다가 김유신이 어떻게? 김유신이 막 열심히 막 이게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 김춘추한테 쓱 다가가서 어떻게? 김춘추의 옷고름을 옷을 입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옷고름이 있어서 이렇게 쭉 그 옷고름을 쓱 이렇게 밟은 거야. 그럼 막 뛰고 있는데 옷고름을 쓱 밟으면 어떻게 돼? 이게 찢어진 거죠. 옷고름이 뚝 떨어진 거야. 네. 떨어지니까 이제 그때 어디 작전에 들어가는 거지. 김유신이 어떻게 합니까? 여동생을 부르는 거야, 여동생. 야, 너 일로 와서 여기 춘추 오빠 이거 옷고름 떨어졌는데 좀 꼬매줘. 처음에 이제 첫째 동생 불렀어. 첫째 동생을 불렀는데 첫째 동생이 뭐라 그래? 여동생? 싫어. 왜 그래? 싫어. 하면서 그냥 가버려요. 근데 둘째 동생, 이름이 문희야. 김문희겠지, 그지? 문희야, 너 여기 와서 춘추 오빠 이거 좀 달아줘. 라고 하니까 문희는 또 좋다 그러죠. 그래? 알았어. 하면서 이제 방에 들어간 거야. 같이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옷고름을 꼬매줬겠지. 춘추 오빠 하면서 이렇게 꼬매줬겠지. 근데 어떻게 돼? 둘이 좋은 관계를 맺은 것 같아요. 문제는 이 문희가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김춘추가 그걸 좀 모른 척을 하네 또. 약간 나쁜 남자야. 모른 척을 해요. 이 모른 척을 했는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이제 선덕여왕이죠. 이렇게 순행을 하는데 김유신이 문희를 막 죽이겠다고 집에 불을 피워 이제 죽이겠다고 막 그렇게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는 거지.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연기가 막 솟아오르니까 그 순행을 하던 선덕여왕이 딱 보고 저 집 왜 저러냐, 왜 저러는 거야 하니까 이제 수행하던 신하들이 저게 사실은 김유신의 집인데 지금 사실 이런 사정이 있었고 사실은 김춘추랑 이렇게 무슨 사이가 있었던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선덕여왕이 화가 나가지고 김춘추 어디 갔어? 가지고 그래서 김춘추가 결국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그 문희랑 결혼하게 됐고 그러면서 김유신하고 김춘추랑 어떻게 사돈 관계가 된 거죠. 이후에 김춘추가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태종 무여왕이 되죠. 김유신 입장에서는 그 시집을 잘 보냈지. 여동생을 잘 보냈습니다. 왕의 사돈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하여튼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재밌는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 내용 중에 많이 있어요. 자, 지금 간단하게 1화를 말씀을 드렸고, 자, 결론은 뭐야? 이 긴 기간 동안, 그죠? 2세기부터 시작되는 중앙 집권국가로의 발전의 모습들, 그 다음에 각국이 발전하는 과정들 속에서 항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항쟁들의 최종 결과는 뭐였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되고, 여기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파란색 네모칸, 하늘색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각국의 전성기의 모습들이에요. 각국의 전성기 때에 공통점들이 또 있어. 특정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지. 어디입니까? 한강유역이잖아요. 그런 것들 잘 기억을 하시고, 어떤 항쟁들이 전개됐는지, 그 다음에 네모칸 또는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이런 왕들 있죠. 이 정도 왕들은 여러분들이 또 이름까지 기억을 하시는 게 대단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죠? 자, 삼국의 상황을 살펴봤어요. 이 관련해서 간단한 프레젠테이션 하나 하고 오늘의 수업은 마치게 됩니다. 프레젠테이션으로 갈게요. 자, 프레젠테이션으로 왔습니다. 삼국의 발전의 과정, 우리 2강 공부로 다 마친 것이고, 2강 관련한 키포인트, 키 아이디어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어요. 불이 들어왔네. 자, 뭐냐면, 각국이 항쟁을 할 때에 전성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 삼국의 전성기, 시기별 전성기와, 그 다음에 어떤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대충 뭐가 중심인지 알겠죠? 아마 여러분 기억이 날 겁니다. 자, 4세기 때의 전성기는 어디였다? 백제였었죠. 가장 먼저 전성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전성기를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되고, 이제 고대 국가로의 발전이 꽤 빨랐던 거죠, 백제는. 특히 어디 유역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바로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써있듯이 이 한강유역을 차지했는데 이때의 백제는 고구려를 공략해서 지금 위로 보시면은 지금 평양을 공략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고구려를 공략해서 고구려를 압박을 할 뿐만 아니고 해외로도 진출합니다. 중국으로도 일본으로도 진출할 정도로 최전성기를 맞이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하여튼 지리적으로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항상 이 삼국의 지도를 보게 되면 만약에 시험에 나오게 되면 지도에서 한강을 누가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알겠어요? 한강을 백제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언제인 거야? 그 지도는 4세기의 지도인 거야. 4세기 지도. 이해되죠? 자, 넘어갑니다. 5세기 누구의 전성기야? 고구려 전성기죠. 네. 역시 지도 보세요. 자, 광개토대왕부터 시작해서 장수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장수왕 때 남하 정책을 쓰잖아요. 수도를 국내성에서 어디로 옮겨? 평양으로 옮기는 거야.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남하 정책을 펼친 결과 어떻게? 한성 지역, 백제의 한성을 점령하면서 역시 또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지도를 봤는데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다. 몇 세기? 5세기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고구려의 남쪽으로의 영토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비석이 있는데 그게 충주 고구려비라고 있어요. 여기 지도에 지금 표시되어 있죠. 충주 고구려비라고 이런 비석의 위치를 가지고도 이제 영역을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론을 하는 거죠. 알겠지요? 자, 다음 이제 6세기 넘어가고 7세기 계속해서 누구의 전성기야? 신라의 전성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도를 보면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고 처음에는 백제하고 연합을 해서 이 지역을 차지했다가 백제를 배신하고 한강 유역 전역을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진흥왕이 어떻게 했다고? 곳곳을 순행하면서 비석을 남겼다. 그래서 저 북쪽에 마운령비, 황초령비, 뭐 북한산비 이런 비석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뭐야? 진흥왕 순수비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결국은 뭡니까?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이후에 삼국 통일의 시기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강 유역을 누가 차지했는가를 보시고 어떤 나라의 전성기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다. 알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결론. 삼국은 전성기 때 모두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 그렇구나. 한강. 오, 한강. 이건 지금의 한강의 모습이죠. 아름다워. 야경이네요. 멋져요. 그죠? 한강.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뭐, 대학생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런 한강 고수부지 같은 데 가갖고 또, 젊음을 만끽하면서 친구들하고, 뭐, 맥주도 한 잔씩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계속해서 해 나가기 바랍니다. 자, 오늘 2강의 전체 내용을 다